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자신의 싱크탱크 발족과 함께 사실상 대선 출사표를 던지면서 정치권의 대권 레이스가 뜨겁게 달아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반에 접어든 국정감사, 여야의 폭로전과 힘겨루기로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장성호 건국대 교수, 김관옥 계명대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 창립준비대회가 어제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렸습니다. 말 그대로 메모드급 대선 출정식을 방불케 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문재인 전 대표의 이야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각 분야에서 실력 있는 분들이 두루 참여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수권 능력에 대해 더욱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정권 교체와 함께 반드시 경제 교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대한 국민들을 믿고 노력할 때 우리는 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기적의 역사, 영광의 시대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함께 만들어 갑시다. 문재인 전 대표 수권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됐다. 정권 교체와 함께 경제 교체를 하겠다. 국민이 돈 버는 성장을 이루겠다. 여러 공약을 사실상 내놨습니다. 장 교수님, 네. 40여 분간의 기조연설, 지난 10년간의 경제정책 대청소하겠다. 한마디로 경제 교체하겠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준비된 대통령 같은데요. 지난 4년 전에 1,400만 표를 얻고 48% 정도의 득표를 한 지금까지 한 3년 정도 얼마나 시간이 길었겠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지난 4년에 했던 모든 힘을 다시 끌어모아서 지금 지난 총선 이후에 6개월 정도 준비를 하는 기간을 갖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격적으로 정책공간 국민성장이라는 이런 어떤 것을 발족을 시켜서 출범을 시켰는데 예. 대선 스타트를 먼저 테이프를 끊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문제가 메머드급이라는 거하고 그리고 어떤 이슈 이것을 던졌는데 사실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데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차츰 뭐 경제 개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교체라든가 이것은 이제 추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어제 그 모습을 보면 역시 선거의 기본적인 것은 정치는 대세 아닙니까? 예. 그래서 대세론을 잡고 특히 여기에서 교수를 비롯한 사회 저명 인사를 600명 정도 참여시켰다는 것은 본인이 아니고 오피니언 리더들 그리고 사회 지도층을 참여시킴으로써 어떻게 보면 이것이 그분들로 하여금 이제 정치선전에 보면 의윤화법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분들로 하여금 나의 단점을 채워서 네. 앞으로 같이 가겠다. 그런데 어제 그 모습은 저는 새누리당을 겨냥한 것이 아니고 야권 안철수라든가 박원순이라든가 그리고 충남도지사 이런 분들을 겨냥한 어떤 페이스를 예. 보여준 그런 장면이었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야권에서 이른바 문재인 대세론의 방점을 찍으면서 대선의 스타트를 끊었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거군요. 도전하지 말라는 거죠. 범접하지 마라. 네, 이런 그렇습니다. 의미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메모드급을 아주 조기에 이제 발족을 시켰는데 사실 비난을 받을 것을 예상을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준비된 후보라는 것을 각인시킬 필요가 있었다. 즉 지금 사실은 최대 라이벌은 국내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유엔에 계신 반 총장이 최대 라이벌인데 최대 라이벌이 사실상 돌아와서 준비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내년 한 2, 3월이나 돼야지 이제 사실 싱크탱크가 발족을 할 수 있거든요. 반면에 여기서 먼저 시작을 하고 그런 어떤 대세나 정책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공격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벌을 수 있다는 것이고. 이슈 선점. 그렇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당내외 전체를 이제 겨냥한 것인데 기선을 제압하는 거죠. 즉 당내도 마찬가지고 당 외도 여당도 후보들도 마찬가지고 기선을 제압함으로 해서 나랑 경쟁할 생각을 좀 하지 마라. 뭐 이런 게 또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사실 여기서 경제를 완전히 부각시키고 나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먼저 내년 대선의 최대 화두를 선점하겠다. 경제다. 그렇죠. 경제 이슈를 선점해가지고 본인이 주도해 나가겠다, 브랜드화해 나가겠다. 뭐 이런 어떤 목적이 여기 깔려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어제 이제 문재인 전 대표의 이야기 몇 가지를 집중해 보면 사실은 경제 교체, 국민 성장 이 두 가지 키워드인데
경제 교차라는 키워드에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은 경제가 지금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굴욕의 10년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네. 지난 10년이 경제 성장 실패했다고 규정을 하는 거거든요. 본인이 어떻게 해서 실질적인 어떤 경제 성장 이루어 보겠다. 그런데 지난 모델을 갖고서는 안 된다. 즉 기업에 의한 기업 중심의 어떤 낙수 효과를 기대하면서 경제 성장을 기대해 왔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작동을 못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국민이 경제가 주체가 되는 그런 경제 모델로 한번 이전해 보겠다. 그래서 경제 교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국민 소득을 좀 높이겠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경제 성장을 하는 것인데 문제는 이제 구체적인 방안들이 연쇄적으로 무엇이냐. 좀 제공이 돼야 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새누리당에서는 당장 실패한 참여정부 비서실장 출신이 할 소리가 아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봉을 꺾어야 되겠죠.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결국은 대선 후보의 가장 강력한 후보가 문재인 야권 후보인데 문재인 대표가 일단은 일성으로 지금 경제 문제를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성장 위주의 경제 정책을 가져가는 보수 정당의 입김으로써 야권의 어떤 유력한 대선 후보가 지금 던진 네. 뭐 경제를 바꾸겠다, 경제 교체, 대청소하겠다. 사실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상투적인 캐치프레이즈고 구체성이 저는 떨어진다고 봅니다. 경제를 교체하는 겁니까? 저는 경제를 교체하는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 경제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 질서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사회주의라든가 중상주의 경제 체제로 바꾼다면 경제 교체가 되겠지만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쭉 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어떤 질서가 앞으로 과거에 어떻게 형성됐습니까? 어떻게 예를 들어 보면 자유방임주의에서 중상주의도 있고 그리고 중농주의도 있고 또 수정자본주의라고 케인즈주의 있지 않습니까? 대공황 이후 정말로 경제가 어려웠을 때 완전 고용을 하는 국가가 자꾸 개입해야 된다는 그것도 있고 구체성이 결여돼 있다. 결여 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신자유주의도 실패하는 정책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국가가 훨씬 더 개입해야 된다는 이것이 칼플러니가 얘기하는 뭡니까? 대전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를 확 바꾼다? 경제를 교체한다. 이 워딩은 학자들이 했는지 경제학자들이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것이 두고두고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정치 용어이지 경제 용어는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아니 경제를 어떻게 교체합니까? 국가가 있고 시장이 있는데 시장을 교체한다는 건데 네. 시장의 컨트롤을 교체한다는 것은 국가가 개입하냐 안 하냐입니다. 사회주의 경제라는 것은 국가가 100% 개입을 해서 네. 완전히 컨트롤하고 통제하는 것인데 우리는 자본주의 시장 질서 아닙니까? 여기에서 복지 문제에 관한 이것을 해서 서민층이 더 잘 살 수 있는 그런 네. 것을 하겠다는 뜻인데 그것은 경제 교체라는 개념과는 전혀 다른 그런 개념이라고 새로운 봅니다. 개념이다. 제가 이해하기에는 네. 이런 것 같습니다. 예컨대 이제 우리가 산업화 시대에는 경제 발전의 주체가 국가였고 민주화 시대에는 기업이었던 거죠. 특히나 재벌들 중심으로 해서 해왔는데 지금 이 효과가 발생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이 주체가 되는 경제 성장을 이루겠다는 건데 이게 사실은 19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있었던 미국에서 그레이트 컴프레션이라는 대압축의 시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게 뭐냐면 소득 격차를 최소화로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부익부 빈익빈의 상황을 최소한 이제 감소시킴으로 해서 소비를 진작시키고 이것이 이제 경제 활성화의 하나의 단초가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저도 이해를 하는 건데 그래요. 거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방법론들을 이제 제시해야 네. 되는 것도 이 몫이겠죠. 과제죠. 그렇죠. 네. 사실 이제 성장과 분배 두 마리의 토끼를 한번 더 두 마리를 잡아보겠다 이런 함의가 섞여 있는 것 같은데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김종인 전 대표의 이야기도 좀 마저 들어보시겠습니다. 글쎄요, 앞으로 이제 발족을 해가지고서 뭘 하는지를 지켜봐야 알겠는데, 예. 뭐, 말은 상당히 뭐, 거창하게 뭐, 성장과 뭐, 경제 민주화를 갖다가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실질적으로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것이 성장에 별로 지장을 주는 그러한 이 의미가 아니에요. 상충되는 개념이 아니란 말씀이군요. 예, 근데 마치 무슨 경제 민주화할 것 같으면 성장에 장애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서 예. 성장을 내걸고 아울러 경제 민주화도 한다는 그 말 자체가 저는 납득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봐요. 김종인 전 대표 어제 라디오 한 방송과의 인터뷰였는데 성장을 내걸고 경제 민주화도 동시에 하겠다.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양쪽 다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선 주자가 지난 4년 동안 준비를 했을 텐데 준비한 것 치고는 너무 초성이 저는 좀 어그러졌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날 경제 체제는 국가 단위의 경제 체제로 과거에는 분석이 됐는데 왈라스탄이라는 사람이 세계 체제론을 거치면서 세계 경제는 같이 흘러간다. 이것이 세계화 시대의 어떤 뭐 자율 시스템 아닙니까?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만의 경제 개조를 해서 경제 교체를 해서 세계 경제랑 맞출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경제 교체라는 말을 네. 과연 어떤 이론적인 서포트로 교수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그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를 할지 모르지만 저는 김종인 전 대표가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아주 적시되는 지적이고 한눈에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 발언에는 어떤 정치적인 맥락 함의는 없을까요? 김종인 전 대표의 자신의 어떤 입지 이런 부분과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면 레벨의 차이가 있다고 느껴지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큰 틀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문재인 대표의 지금 이렇게 처음에 일성은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고 앞으로 이렇게 가면 실패할 것이다. 그렇게 경고장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잘 되기 위한 채찍이다 이런 네. 평가하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뭐 경제적인 논리의 어떤 차이도 있는 것 같고요. 또 나는 이제 정치적인 이제 어떤 함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예. 경제적인 건 이겁니다. 이제 김종인 전 대표는 경제 민주화가 결국에는 경제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고 따라서 자연적으로 경제 성장을 이끌 수 있다라고 믿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장과 민주화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죠. 한 몸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분리해서 접근하는 것이 방법론적으로 적절하냐? 자기는 본인은 그렇게 믿지 않는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사실 경제 민주화가 내년에 최대 선거의 화두가 될 수 있고 네. 그것 자체가 사실은 김종인 전 대표의 브랜드였는데 이것이 일종의 경제 교체라는 단어로 대체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어떤 이 정치적인 어떤 함의를 좀 부정적으로 받아 해석하는 네. 뭐 그런 차원의 좀 비판적으로 지적을 하지 않았나. 그런데 이런 시각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싱크탱크에 500여 명의 교수가 있는데 경제 민주화는 김종인 나만 한다 이런 느낌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사실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경제 민주화라는 게 뭐 다시 네. 다 교과서에 나온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국민이 얼마만큼 그 브랜드를 누구의 브랜드로 갖고 있느냐는 것이고 내년의 대선의 과정 속에서 네. 그래서 사실은 김종인 전 대표는 모든 잠재적 후보들이 나를 통해서 대권에 접근하길 바란다. 뭐 이런 어떤 이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것 자체가 어그러지는 그런 모습이 좀 탐탁지 않았을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경제 민주화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치의 목적입니다. 사실은 정치의 목적 중에서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적실하게 표현된 것이 사회적 모든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거거든요. 이 배분하는 주체가 사실은 의회하고 정부인데 네. 지금 의회가 우리가 사실은 여러 가지 어그러져서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 민주화를 추진하는 것은 지금 세계 경제가 불황이기 때문에 네. 정부가 열심히 하려고 해도 이게 우리가 피부에 오지 않는 것이지 우리 경제가 상당히 지금 취약한 거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예. 그래서 거기에 문제에 터는 것이지 성장이냐 분배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장이냐 분배냐는 자본주의 원리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 교수님께서 이제 이런 흐름들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좀 겨냥한 것 아니냐라는 분석을 해주셨는데 박근혜 대통령 당시 후보의 정책 특보를 지낸 곽영훈 사람과 환경그룹 회장이 최근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만났는데 정치, 경제, 사회, 국방, 외교안보 전 분야에 대한 정말 다양한 분야를 걱정하더라 이런 말을 전달했어요. 김 교수님 어떤 의미, 어떤 맥락으로 봐야 될까요? 자, 이거는 이제 사실은 잠재적이지만 가장 강력한 후보인데 지금 내년 1월 15일까지는 못 들어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여기서는 이제 대선 정국이 이제 시작을 했고 특히나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문재인 전 대표는 싱크탱크까지 발족을 해서 나가고 있는 거죠. 국민들에게 계속해서 기억을 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고 국민들이 뭔가 반기문 총장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사실은 그쪽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즉 외부에서 지속적으로 메시지가 반 총장으로부터 날라오고 직접 메시지는 아니지만 또는 우회해서. 간접적으로도 네. 뭐 왜냐하면 지금 또 새로운 유엔 사무총장이 지금 결정이 선출이 됐고. 됐기 때문에 스펄라이트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노력은 네. 주변에서 더 강화시킬 그런 이
경향이 더 그런 커졌다. 차원에서 최근 이른바 여권에서 추진됐던 반기문 예우법에 대해서 반 총장 측에서 그런 거 없다, 전혀 아는 바 아니다, 이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될까요? 그렇죠. 사실은 이거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다른 어떤 잠재적 후보군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나이도 좀 많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진취적이고 보다 적극적인 이미지 뭐 이런 태도가 사실 더 필요한 부분인데, 예우, 전직 국가 원수의 어떤 준하는 예우 뭐 이런 걸 하면 사실 굉장히 좀 안 좋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특히나 이제 국가 경제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는 좀 더 도전적이고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야 되는데 예우를 받는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반 총장 스스로한테도 사실 도움이 안 됩니다. 마이너스다. 사실 최근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사실은 좀 지지율이 조금 소폭 하락한 측면도 있어요. 같이 이런 게 반영이 됐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여론조사는 별 큰 의미가 없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반기문 예우법 같은 것도 특혜라고 볼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우리 국민들이 권위의 수평화가 지금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누가 특혜를 받는다고 하면 바로 돌아서는 그런 것이 우리 국민들의 지금 위상이 정서. 네. 상당히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기문 사무총 역시 정치적인 마인드가 지금 서 있다. 한국적인 그런 마인드가 지금 서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그래 내가 가서 받아야지 하는 순간 그것은 이제 대권 주자로서 가망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특히 이제 이번에 곽영훈 회장과 같이 여행을 하면서 특히 육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관심을 있다. 표명했다는 것은 정치인들이 어린이, 육아 이것을 생각하면 미래의 희망으로 상징하고 대권이 꿈이 있는 사람들은 어린이를 다 끌어안지 않습니까? 끌어안아서 이렇게 같이 사진도 찍고, 이 어린이가 상징하는 것은 미래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 어린이 같은 이 나라를 크게 내가 잘 키우겠다는 그런 대국민, 그런 아주 고도의 정치적인 멘트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가 숨어 있는 포석이다, 그렇게 그렇죠. 보시는 네네. 거군요. 국정감사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지금 이제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는데 국정감사 각종 폭로전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어제 국방위에서는 뜻밖의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개그맨 김재동 씨 관련이었는데 먼저 자료 화면 보시겠습니다. 근데 제가 아주머니 여기 서세요 하셨던 분이 군사령관 별 4개짜리 사모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영창을 13일을 갔다 왔습니다. 이건 정말 한번 웃을 수도 있지만은 우리 군 간부를 어떤 문화를 정말 희롱하고 조롱한 것으로 군에 대한 신뢰를 굉장히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에 쭉 짜고 달라들기 시작하면 답이 없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받는 사람은 제 얘기를 할 게 아니고 국방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제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김재동 씨의 국감 증인 채택을 놓고 상당한 설전과 이견이 오갔는데, 김 교수님, 결국 이제 증인으로는 채택하지 않기로는 했는데 이번 상황, 이번 논란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채택했다면 참 이거는 이 희화화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국군에 대한 어떤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상처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서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건 국정감사거든요. 국정감사라는 거는 국회가,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조사하는 그런 장면인 거지, 여기서 민간인의 어떤 것들을 오히려 민간인이 피해를 준 부분을 있다면 조사를 하는 그런 부분인 거지, 여기에 대상이 좀 많이 바뀐 부분이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 뭐 오늘 같은 경우도 풍계리에서 입구에서 뭐 미사일 문제가 이제 만들어지고 사드 문제, 뭐 5차 핵실험, 사실 국방위가 지금 해야 될 얘기들이 너무 많은데 여기서 그거를 틀어놓고 그 장면을 보는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좀 편치는 않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만약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감정적으로 좀 안 다가온다 그러면 이런 국정감사장이 아닌 다른 장면에서 본인이 국회의원 자격으로 뭘 물어본다거나 뭐 이렇게 했었어야지, 이걸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장면에서 그걸 틀어가지고 한다는 거는 조금 우리의 이 정치를 좀 격을 좀 낮추는 떨어뜨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죠. 국방부로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백승주 의원이 뭐 1분 30초 동안 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김재동 씨는 이것을 뭐 국방 얘기는 안 하고 내 얘기만 하냐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안보 위기가 지속되고 있고, 군은 사실은 사기를 먹고 사는 집단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희화해서 본인이 뭐 웃자고 하는 얘기라고 한 것이지만
군 전체 60만 네. 대군한테는 상당히 큰 비수가 돼서 꽂혔을 가능성이 많다. 물론 과거에 권위주의 정권 때는 군이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소문으로 들어서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안보와 관련해서 군을 너무 상치내는 것은 그렇고 바람직하지 않다? 방송인 입장에서도 방송이 사회적 책임이 상당히 큽니다. 지금 사실은 언론의 권력의 사부 아닙니까? 권력의 사부로서 방송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방송에 나와서 사실성이 아니고 적실성이 없는 얘기를 호도한다는 것은 저는 사회적 책임이 없다고 없지 봅니다. 않다. 근데 사실은 뭐 일각에서는 야당에서는 진보적 성향을 좀 그런 발언을 많이 해오던 김재동 씨를 좀 견제하기 위한 뭐 이런 것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견제하려면 그렇게 견제하는 것이 아니고 조직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러나 누군가가 그 TV를 봤을 겁니다. 네. 봐서 국방위원한테 친한 사람이 전화를 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게 국방위에서 1분 30초 동안 얘기가 된 거지. 이것을 조직적으로 해서 김재동 씨를 뭐 협박하고 네. 옥죄고 그런 건 아니다. 뭐 그런 상황은 아니죠. 아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뭐 너무 우리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바라보는 것도 또 좀 과도한 것 아닌가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지금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 대통령 사저 관련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데 청와대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데도 정치권에서는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 정진석, 김도읍 부대표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국정의 기본 원리도 망각한 채 비상식적인 정치 공세, 허위 폭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이 관계기관과 대통령께서 퇴임 후에 기가할 사저 관련 협의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박지원 원내대표를 보면 많이 아는 것이 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풍부한 국정 경험을 정치 발전의 촉매제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정과 정치를 망치는 데 서고 있습니다. 박지원 선배의 대호각성을 촉구합니다. 새누리당은 미르 설립에 깊숙이 관여한 최순실, 차은택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거부했습니다. 또 검찰은 미르 K스포츠 관련 사건을 특수부에 배당하지 않았습니다. 미르 K스포츠를 내사했던 특별감찰관은 해임했습니다. 한마디로 청와대 새누리당 검찰이 특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가 국민의당과 박지원의 안보관에는 일일이 대응하고 있는데 그럴 때가 아닙니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 수석 부대표, 청와대 비서실이 관계 기관과 협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많이 하는 게 병이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박지원 원내대표, 지금 진실 밝히지 않아 훗날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길 바란다는 뼈 있는 경고도 했습니다. 김 교수님, 이번 사안 좀 어떻게 정리하고 계십니까? 사실 뭐 이 사저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뭐 어떤 의혹을 제기할 것도 아니고 사실 모든 전직 이제 대통령이 끝날 때가 되면 다 이제 돌아가야 되니까 사저에 대한 부분들은 다 이제 법으로 다 규정이 돼 있고 특히나 이제 경호와 관련된 것들 시설을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뭐 그런 부분에서 비용이 들어가고 예산이 잡히고 그건 뭐 아주 일상적인 건데 예.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했다. 뭐 이게 이제 사실은 여당의 입장에서 지금 여러 가지 뭐 미르 사건이니 K스포츠 여러 의혹이 있는데 같이 의혹처럼 이제 맞물려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건 뭐 지금 김현미 예결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건 뭐 정상적인 거다. 뭐 이러고 이제 나오면서 이제 국민의당과 차별화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라는 것은 지금 여당도 심각하게 이 부분을 이제 하는 것은 오히려 페이스에 말리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예. 사실 국민들이 이 부분은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뭐 당연히 이제 퇴임 때가 되면은 사저를 준비하고 뭐 이런 건 아주 정상적인 과정인데 이런 것을 논란이 된다는 것 자체가 좀. 그런데 왜 박지원 비대위원장 사실 이런 부분 잘 알 터인데 계속해서 대응을 한단 말이죠. 트위터에도 올리고 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할까요? 자, 우리가 지금 딱 100일이 되는 날 아닙니까? 어제가요. 예, 어제가 이제 100일이 되는 날인데 사실 뭐 성과도 없는 게 아니었어요. 이게 이제 뭐 리베이트 의혹 사건으로 해서 상당히 이제 국민의당 위기에 있었는데 그거를 상당히 원만하게 어떻게 보면 원만하게 이제 넘어왔고 특히나 이제 뭐 개원 때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여러 이제 사안에 걸쳐서
조정 역할을 좀 했습니다. 해왔죠. 그래서 존재감을 이제 만들어놨는 건데 문제는 그 이상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나치게 이제 장기적으로 오면서 이제 박지원 대표에 대한 피로감이 당내에서 이제 확산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특히나 이제 이 당을 꾸려가야 되는데 존재감 여부를 방법이 이제 새로운 어떤 방법이 없고 모든 다른 어떤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보다는 박지원 독주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부분. 네. 거기다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제3당으로서 어떤 위치를 공고히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뭐 몇 개월이 지났어요. 네. 근데 문제는 이 기존의 두 아주 거대 정당의 차별화를 한 것이 사실상 없고 많지 위치도 않다. 공고화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이런 어떤 논란에, 그러니까 임기응변적이 될 수밖에 없고 체계적인 어떤 당의 어떤 위상을 구축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 아닌가,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의혹 제기를 통해서 뭔가 존재감을 계속 가져가려는 시도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혼자 하시니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뭐 사격을 많이 하다 보면 불발탄이 있지 않습니까? 축구를 하다 보면 또 실축이 있을 수 있고, 정치 구단인 박지원 의원이 이번에 큰 실수를 한 것이 아닌가. 물론 좋아하는 국민들도 있을 겁니다. 시원시원하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이거에 대해서 분노하는 국민도 많다는 것을 이제 박지원 최고께서 아시면 좋겠고, 물론 사저인지 경호동인지 역대 네. 대통령들이 다 경호동을 할 때 예결위에서 해서 국회에서 예산 배정을 받아서 했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은 최고의 정부 자산입니다. 인텔리전스 측면에서 봤을 때. 그래서 국정원이 관여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테러 문제도 있고요. 테러 문제도 있고, 뭐 북한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김정은이 최고 지도자인데 김정은에 대해서 온갖 정보기관들이 다 거기서 에워싸워서 있지 않겠습니까? 전쟁 중에도 우리는 취사 비용도 있어야 되고, 전쟁 중에도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은 진해에 가서 또 공부도 해야 되고, 뭐 한쪽에서는 싸우고 한쪽에서는 또 다른 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굳이 국정원이 대북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인텔리전스 전반에 걸친 이런 활동 방향으로 여러 가지 다방면 쪽에서 하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이것을 어떻게 국정원의 업무를 국민들한테 딱 던짐으로써 국정원이 정치 개입한다, 또 엉뚱한 일 한다, 이렇게 자극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그런 박지원 비대위원장 개인, 사실은 이제 곧 비대위원장직을 이제 내려놓고 네. 뭐 이제 대표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설들이 많는데, 개인적인 평가를 한다고는 어떻게 보십니까? 리더십. 뭐 리더십은 뭐 워낙 김대중 대통령 밑에서 정치 수업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험의 노하우가 풍부한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는 것이 많기 때문에 또 할 말도 많고, 아는 것이 많기 때문에 내가 다 해야 된다는 그런 욕심이 오히려 이런 분들한테는 가장 큰 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알지만 얘기하지 않고, 내가 알지만 얘기하지 않는 것이 엄청나게 무서운 존재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박지원 원내대표는 그럽니다. 내가 얘기 안 하면 누가 얘기하냐. 얘기할 사람이 없는데 당을 위해서 내가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둘이 백 시장도 둘이 좀 가볍듯이 다른 분들과 여러 명이 같이 해서 나가는 것이 정당이라는 어떤 결사체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현재 국민의당 당내 상황을 볼 때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대체할 만한 카드가 맞득치는 않아 보이는데, 어떤 카드가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위 진압용으로 더 이상 소방용수 공급 제한하겠다. 정치적 해석을 놓고 여러 가지 논란이 나옵니다. 정지석 원내대표,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경찰 물공급 중단 발언은 사실상 서울시 사유화 행태로서 이 발언을 즉각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현행 행정절차법 위반 소지가 다분합니다.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 사유화 행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와 일체 협의도 하지 않고 청년수당 지급을 강행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직권 취소 명령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대권운운, 시대적 소명운운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국정의 기본 원리, 공직자 윤리, 행정절차법부터 다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박 시장께서 이거 정치쇼 이렇게 하신 거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행법상 서울시의 소방에 대한 최고 책임자는 박 시장입니다. 예. 시장이 책임지는 거고요. 국민안전처 장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시장께서 그 소방의 총괄 책임자로서, 그리고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책임자로서
시민의 안전을 걱정해서 말씀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와 관련돼서 시위 문화가 이제 바뀌어야 된다. 저는 이번에 백남기 선생 그 사건을 보면서 그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사실상 서울시의 사유화 행태다. 시대적 소명 하기 전에 행정 절차법부터 지켜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 의원, 정치쇼 아니다. 현행법상 서울시 소방의 최고 책임자는 박 시장이다. 시민 안전을 걱정한 것이다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사안은 우리 장 교수님 어떻게 정리하고 계십니까? 박원순 시장께서 저는 이제 아주 대권의 뜻이 아주 강하게 들어있는 것이 아닌가 자극적인 발언을 했다고 봅니다. 특히 치안과 질서 유지는 헌법에서 정부에 고유하게 부여한 어떤 헌법적인 그런 명령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런 발언이 공권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해석을 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고 봅니다. 물론 그 물대포를 쏴서 백남기 농민이 사망한 거 이거 자체는 어떻게 뭐 우발적이든 아니든 불행한 사태죠. 불행한 사태지만 우리가 법치국가라는 거에서 최고의 정치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분은 국가를 먼저 생각해서 국가 헌법 정신이 무엇인지 그것이 저는 우선이라고 봤을 때 물론 물대포를 쏘든 안 쏘든 치안 유지를 하는 수단으로 헌법적인 정치 과정이었던 정치 기구인 경찰에서 물대포가 훨씬 더 안전하겠다 체류탄보다 이렇게 해서 자신들도 경찰도 보호하고 그리고 질서도 유지하고 그런 수단으로 합법적인 절차에 거쳐서 이것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지자체장이 물론 서울시장이지만 뭐 지자체장이 이것을 제동을 걸고 나온다는 것은 과연 국가적인 헌법적인 그런 어떤 치안과 질서 유지라는 어떤 관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가적인 문제에 책임 있는 대안을 내놓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상당히 어느 정도 이제 감정적인 언사일 성격이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백남기 농민이 이 물대포에 의해서 사실은 죽음을 맞게 됐다는 것에 대한 어떤 인식이 감정적인 어떤 그런 표현으로 나타난 부분은 뭐 이 어떤 국민적 정서가 좀 있을 수 있다. 뭐 또 하나 이제 말씀하신 대로 공권력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쓰여지느냐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물을 공급하느냐 안 공급하느냐도 또 하나의 문제지만 실질적으로 그 물대포를 어떻게 쏴야 되는지 그게 지켜졌는지 공권력이 어떤 규칙에 의해서 제대로 된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어떤 흥분된 감정적인 언사가 또 나온 것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 사실 아까 좀 전에 예를 들어서 그렇다 그러면 그것이 감정적인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대책이 있느냐, 대안이 있느냐라는 지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잘 조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해서 뭐 지금 어제도 이제 나온 것 중에 국정조사 중에 나온 것 중에 그 과정만 필름이 지금 재생이 안 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몇 분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경찰에서 제공이 되고 어떻게 됐는지 명확하게 우리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알고 그다음에 이제 판단을 하고 그다음부터 실질적으로 이제 규율을 더 강화시켜서 지키게끔 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돼야지 어떤 상황에서 개선점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자꾸 그런 부분들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뭔가 사실관계를 우리가 규명을 못한다면 개선점도 나오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그거 사안만 보지 말고 그 원인과 앞으로까지 이거를 맥락으로 같이 봐야 된다 이런 주장이시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안보에 관해서는 정당 지방자치단체는 각 정당이 공천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뭐 부정적으로 보는데 안보에 관해서 치안에 관해서는 정부 야당이 따로 있겠습니까? 서로 협의 과정을 거쳐서 해야지 이것을 툭 던져가지고 자극적으로 해서 나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그런 행태로 하면 전형적인 포퓰리즘 아니겠습니까? 포퓰리즘이다. 그러니까 포퓰리즘적인 행동을 하는 것보다도 물론 정치인들은 그렇게 해야만이 자신의 존재감도 부각되고 하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은 어떤 전투 의경의 어떤 목숨 그리고 시위하는 현장의 시민들의 목숨 이런 것들이 다 걸려있는 안전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다가 보면 실수를 해서 사고가 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안전에 대한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군대에서도 다양한 총기 사고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총기 사고가 무서워서 총기를 다 주고 매일 사격 연습을 안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물론 위험 요소는 있지만 그 위험 요소보다 훨씬 더 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제도나 방식이나 이런 것을 서로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그 문제점이 있으면 또 바꿔야죠. 그것은 협의 과정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집회 방식이나 또 저지 방식이나 모든 부분들에 참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김 비서님, 사실 좀 이 논란 관련해서 이제 박 시장한테 사실 이제 국민의당이 계속 러브콜을 했는데 어제 국정감사 보니까 박원순 시장을 굉장히 맹공을 했어요. 국민의당이 뭐 토목공사 다 잘못됐다 뭐 이렇게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그거 잘못된 거다 또 반박을 했거든요. 이 맥락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해서 공격을 하는 거는 이 야권에서의 어떤 분열의 모습이 있는 거죠. 지금 이제 단식과 뭐 국정 이 감사 거부의 과정 속에서 야대 여의 어떤 싸움이 발생을 하는데 이 과정 속에서 사실 계속해서 국민의당의 존재감이 약화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안철수 대표와의 관계 속에서 이 지금 박 시장이 네. 박원순 시장이 공과 사를 구분하겠다. 하겠다. 자, 다시 얘기하면 뭔가 러브콜을 받고서 이 뭔가 도움을 받았으면 이 관계 속에서 국민의당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보완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선을 제대로 긋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국민의당 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뛰어든다고 해도 더민주당에서의 어떤 과정 속에서 있기 때문에 결국엔 견제해야 될 대상으로 이제 규정을 할 필요가 또 여기 존재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자당의 어떤 차별화도 네. 필요하고 타당의 어떤 후보, 잠재적 후보에 대한 견제도 필요하고 필요하다. 뭐 이런 두 가지가 맞물려서 이런 견제가 국민의당 나오지 입장에서 볼 않았나. 때는 이제 박원순 시장이 마위로 갔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판단하는 거군요.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장 교수님? 뭐 마위회의가 아니고 더민주에서 문재인 대표가 완주를 하면 되는데 그 변수를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력으로는 힘들다. 대한 세력으로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지난 총선 때 박원순계가 거의 몰락하지 않았습니까? 공천에 거의 탈락되고 그래서 자력으로는 대권 후보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죠. 그래서 지금 뭐 문재인 대표가 지금 아주 광폭 행보를 벌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것이 바로 자신감의 발로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봤을 때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이제 박원순 시장은 우리 편이 아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정치권에서는 OX를 확실하게 빨리 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맥락이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 갤럽 여론조사를 보니까요.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도가 30% 아래로 처음 하락했습니다. 뭐 여론조사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김 교수님 이런 흐름, 맥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뭐 지난주 전국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즉 뭐 미르, K스포츠 뭐 이런 의혹이 계속해서 이제 존재하는 와중에 당 대표가 무리하게 이제 단식을 하고 국정감사 거부를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상 국정을 여권이 상당히 내려놓고 정지시켰던 마비시켰던 어떤 책임을 거기다 물지 않았나 뭐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장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국정 지도가 상당히 좀 하락 추세인 것 같아요. 상진 추세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박근혜 대통령의 그 리더십 스타일이 촘촘한 스타일 아닙니까? 꼼꼼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대선 캠프 때도 지난 대선 때도 어떤 정책을 던져주면 한 열흘 이상 그걸 가지고 고민하고 오히려 그래서 상대방이 먼저 그거에 대해서 발표하고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았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이 아주 광폭적으로 떨어지지는 않지만 국정의 최고 컨트롤 타워가 답답한 모습이 국민들이 보이기에 답답한 모습 그리고 지난주에 이정현 대표의 단식이라든가 네. 그런 것 관련해서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최고 책임자가 지시한 건 아니겠지만 여당과 집권 여당과 당과 청와대가 같이 동반 하락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그런 봅니다. 분석으로 마지막으로 사실 이제 지난 4.13 총선의 공소시효 수사 선거 사범의 공소시효가 이제 13일 날로 만료가 되는데 뒤늦게 좀 검찰의 속도를 좀 내는 것 같아요. 전망 어떻게 최종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기소가 이제 많이 돼가고 있어요. 마지막 단계가 되니까 기소가 되는데 이제 문제는 여기가 대부분이 비박계 이제 새누리당에서 비박계 또는 야당 의원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지금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는 그런 부분인데 19대 때를 보면 79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혐의 수사를 받습니다. 근데 딱 10명만 이제 유죄가 돼요. 이번에 104명이 지금 입건이 돼 있는데 몇 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기소 대비 유죄 판결 비율이 사실 높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검찰이 무리하게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어떤 증거 자료를 갖고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진정성을 인정받을 그래야만 이제 국민들의 어떤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장 교수님? 뭐 밤잠 설치고 기도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기소를 당하냐 안 당하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 아니겠습니까? 배지를 다신 분들은 배지를 떼는 것이 정말로 죽는 것보다 더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할 텐데 기소를 당하면 일단은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검찰에서 그동안 쭉 일관되게 얘기한 것이 총선 사범은 용서 없이 다 전원 기소하는 걸로 하겠다. 네. 이렇게 뭐 밝혀왔기 때문에 상당수가 저는 기소를 당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국감 중반전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대선 캠프 싱크탱크들의 움직임도 활발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대선이 가까워져 오고 있다는 이야기로 들리는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